예, 안녕하세요. 세네탈출입니다. 오늘 트럼프 고별사 나왔죠? 굉장히 감동적인 문장입니다. 지저분한 얘기 하나도 없이 미국인들에게 애국심을 호소하고 미국의 예외적 운명, 다시 말해서 현대 문명을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미국, 그리고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러한 아주 고급진 그러한 고별사였습니다. 오늘은 친중 글로벌리즘에 대한 가치주권 민중주의 vs 파퓰리즘이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네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미국의 반중 진영, 즉 다시 말하면 가치지향 애국 민중 진영 혹은 그것을 이끄는 군 혹은 정보계통 혹은 지식인 혹은 평론가들이 바라보는 중국 공산당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까닭은 지금 이 사람들은 미국의 운명이 어떤 기로에 서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깊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 반중 진영이 바라보는, 다시 말하자면 가치지향 애국 민중 진영이 바라보는 중국 공산당은 한마디로 초한전이라는 책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초한전, 이게 넘어설 초자, 그 다음에 한계라 그럴 때 한자, 전쟁할 때 전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제한 전쟁이고요. 영어 번역은 unrestricted warfare, 무제한 전쟁입니다. 이건 1999년에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중국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중국 내 베스트셀러죠. 베스트셀러인데 미국에서도 번역이 돼서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실체다라고 혹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체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겁니다. 이게 중국 내부의 자기들 문건이니까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우제비츠, 현대 군사 사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클라우제비츠죠. 클라우제비츠의 사상을 조금 알으셔야 됩니다. 클라우제비츠는 나폴레옹 전쟁에 참여를 한 프러시아의 장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에 대해서 싸웠던, 그리고 패배했죠, 처음에는, 당연히. 그래서 이때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양태가 달라졌다. 이건 봉건 시대 때의 전쟁과도 다르고, 또 18세기에 있었던 왕정 국가들 사이의 전쟁과도 다르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독일어 원서 제목은 폼크리게죠.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on war입니다. on war. 그러니까 전쟁론입니다. 이 책이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 후에 나왔으니까 19세기 초반에 나온 책이죠. 이 책이 이제 고전적 현대전을 정확히 정의를 했는데요. 이 책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전쟁은 또 다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정치의 한 형태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전쟁 따로 국제정치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국제정치의 연장선상에서 전쟁을 파악하고 그 전쟁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입니다. 자, 이 초한전은요,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의 입장에서 클라우제비츠의 사상과 손자병법의 사상을 융합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전쟁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클라우제비츠의 말에 의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네. 오케이. 그럼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전쟁의 목적이다. 그러면 전쟁의 양태라는 건 뭐냐? 혹은 전쟁이라는 건 어떤 문맥 속에 놓인 거냐? 국제정치의 한 형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무제한 전쟁이란 흰색 부분입니다. 초한전, 무제한 전쟁이란 또 다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정치의 한 형태로서 물리적 전쟁 없이
빵빵 총 안 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게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나온 무제한 전쟁이라는 군사 사상서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러면 빵빵 하고 총 쏘는 물리적 전쟁 없는 수단은 뭐냐? 그걸 대체하는 수단은 침투, 뇌물 말소, 지적재산권 절도, 폰지 사기 투자 유치. 이게 뭐냐면요. 중국은 한번 투자가 되면 그 투자된 과실금이 투자된 돈이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래놓고 중국 내에서 얼마든지 돈 벌어라 이거예요. 그러면 원화로 계속 쌓여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지금 그 누구죠? 저기 뭐야 알리바바 사장이 지금 지난 11월부터 없어졌잖아요. 행방불명 상태란 말이에요. 제거된 거죠. 그 사람이 왜 제거된 이유가 뭐라고 지금 추정이 되냐면 그 무렵에 그 내부 회의에서 중국에는 금융위기가 없다. 왜냐? 금융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당이 원하는 대로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금융 시스템이 아니다. 그냥 국가가 그냥 돈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것이 이제 알리바바 사장의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돈이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거기서 또 못 나오고 자기 못 나오니까 또 끌어들이고 못 나오니까 또 끌어들이고 그래서 중국을 두고서 이 금융 전문가들이 이 수법이 폰지 사기 투자 유치다 그래요. 폰지 사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다단계 투자 사기입니다. 이 처음에 엄청난 수익을 보장을 하고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에 그 투자금 유치한 사람으로 하여금 또 투자금을 또 유치하게 해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두 번째 들어온 사람들의 돈으로 첫 번째 단계 사람들한테 과실금을 나눠주고 또 세 번째로 또 유치해서 세 번째 들어온 사람들의 돈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들에게 과실금을 나눠주고 이 다단계 투자 사기극을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국을.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및 첨단 분야 장악. 전 세계 물류 및 첨단 분야를 장악하고 또 여론을 조작하고 영향력 공작. 이 중국이 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커 부대가 왜 일반적 빅데이터를 해킹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코레일에 우리로 치면 코레일의 기차표 발권 기록, 비행기 발권 기록, 신용카드 사용 기록 이 빅데이터 아무 쓸모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빅데이터를 맞춰보면 인맥도가 나와요. 그걸 분석을 하면 마이닝을 하면 그럼 인맥도가 나오면 지금 대법원장 김땡땡 씨를 포섭을 하려면 누구를 건드려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대법원장 김땡땡이 쓴 신용카드 사용 내역 지난 2년간을 분석을 해보면 김땡땡이 누구랑 가장 많이 밥을 먹었다가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침투 공작, 영향력 공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접근하면 된다. 그 사람이 누구다. 첫째, 그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접근하면 된다. 이 두 가지를 알아내는 게 침투 공작, 영향력 공작의 핵심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수만 명이 전 세계의 빅데이터를 이렇게 해킹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이버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초안제는 또 다른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국제정치의 한 형태로서 물리적 전쟁 없이 상대방 국가로 하여금 우리의 의지에 따라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컨셉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친중 글로벌리즘과 싸우는 가치지향 애국 민중 진영의 지식인들 혹은 그런 쪽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을 이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무제한 전쟁을 서방 문명과 서방 국가들, 자유국가들에 대해서 무제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무제한 전쟁에 의해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침투당하고 무력화돼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바이든 대 트럼프, 뭐 바이든이 이겼고 다음 대통령이고 이러고 그냥 못 넘어가는 싸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친중 글로벌리즘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성장해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거칠게 그려본 표입니다. 이 표에서 나타나듯이 이 표는 이제 빨간 거는 중국의 국력이라 그럴까? 중국의 이제 어떤 자리매김, 위상의 강화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축은 이제 시간대를 나타내요. 01은 2001년입니다. 그럼 여기 가장 왼쪽에 노란 거는 한 1990년경 됩니다. 그 다음에 10은 2010년입니다. 18은 2018년입니다. 20은 2020년입니다. 뭐 너무 우리는 중국이랑 굉장히 가깝게 살았고 중국의 개방 초기부터 들어갔어요. 저만 해도 중국을 처음 여행했을 때가 1994년 5년경이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베이징에 가보면 고층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고층 건물에 들어가는 벽돌을 우마차가 나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굉장히 놀랐던 건 뭐냐면 제가 컴퓨터 서버 쪽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컴퓨터 서버에서 가는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온 사람이 제 옆에 호텔에 있었다고요. 제가 옆 호텔에 있는 저의 동료한테 팩스를 보내는데 그 호텔의 비즈니스 센터에서 제 팩스를 제 눈앞에서 검열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누구냐 묻고. 그게 1994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중국에 90년대 초부터 드나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중국이 어떻게 변화했다는 그 리듬 감각이 좀 있죠. 그래서 1990년대만 해도 중국이 별로 힘을 못 썼어요. 천천히 날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중국이 이게 폭발적으로 날아오른 그 변곡점이 언제 오냐면 2001년입니다. 2001년에 WTO에 중국이 가입하죠. 이게 미국에서 해준 일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당시에 아마 대통령이 아들 부시일 겁니다. 그리고 당시 상원에서 이 작업을 해준 게 상원 외교위가 이걸 밀었거든요. 그때 핵심이 지금 바이든입니다. 또 그때 미중 정상무역 영구 정상무역 법안이 미국 법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거를 또 이끌은 게 그 당시에 상원의 또 바이든입니다. 이 두 개를 계기로 해서 중국이 튀어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튀어오르다가 2018년 봄에 관세부터 시작해서 미중 전쟁이 터지고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플랫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글로벌리즘은 어떻게 형성됐냐? 이 MNC는 멀티 내셔널 컴퍼니의 줄임말입니다. 다국적 기업. 이 다국적 기업들이 그전에는 멀쩡했었는데 이게 냉전이 끝나고 나서 망상이 시작이 돼요. 이자들이. 그리고 워싱턴이 타락을 하기 시작하죠. 1990년대. 그러니까 이게 벌써 언제적부터 벌어진 일이냐면 아버지 부시랑 클린턴 때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악마의 내러티브, 즉 다시 말하자면 진실 거짓 구분, 옳고 그름의 구분, 시비, 그 다음에 선과 악의 구분, 이거가 전부 무의미하다라고 가르치는 무한해체. 그 다음에 몇 명의 잘난 척하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면 우리로 치면은 뭐 친일파, 여기에 어긋나면은 죽창 들고 죽여야 된다고 덤비는 PC 분노.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약해요. 우리가 이게 약하다는 게 굉장히 건강한 건데 미국은 내내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백인 우월주의, 식민주의, 인종차별이 우리 국가에 뼛속 깊이 박혀있는 원죄다라는 그 죄책감. 기독교 원죄론을 믿는 게 아니라 백인 우월주의와 식민주의라고 불리는 인종차별주의라고 불리는 그러한 죄책감으로 스스로를 중무장하는 거예요. 이게 악마의 내러티브거든요. 이 악마의 내러티브가 언제부터 광범위하게 퍼지냐면은 1990년대입니다, 이게. 궤도 진입을 하는 거예요, 악마의 내러티브가. 그리고 2000년대 초반 중반에 빅텍이 확립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십시오. 구글이 2000년경에 나와요. 2003, 4년경에 나와서 구글 지메일이 2005, 6년경에 나옵니다. 제가 지메일을 굉장히 빨리 가입한 사람인데 제가 2004, 5년경에 가입했을 겁니다. 그때 제가 지메일 가입할 때는 기존의 지메일 사용자가 초청을 해야 제가 지메일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메일 아이디가 6글자밖에 안 됩니다. 백모. BANGMO. 굉장히 빨리 가입해서 그래요. 그때는 빅텍 멀쩡했었어요. 그러다가 이 빅텍이 언제 정신병에 걸리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오바마 때부터 걸린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빅텍이 자기들이 사회에 말하자면 빅브라더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시민의 자유로운 표현과 사상을 자기들이 검열할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자임을 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이게 벌어진 일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민주당 극좌화, 이것도 오바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오바마 이제 그 2기 때 많이 일어나겠죠. 오바마가 2009년부터 집권을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빅텍, 빅미디어, 빅머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민주당 극좌화 됐고 워싱턴은 타락했고 그 다음에 악마의 내러티브는 사회를 지배하고 있고 이러면 악마성이 완성된 거죠.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서 지난 한 10년 동안 악마성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더 그 뿌리를 좀 파봐야 돼요. 이 뿌리를 파보면 이렇게 글로벌리즘이 이제 악마화된 건데 이게 멀쩡했었어요, 옛날에. 꽤 멀쩡했었습니다. 원래는 2차 대전 이후에 가트 체제죠. 그러니까 이걸 제1세계라 그러죠. 우리가 제3세계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제3세계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양쪽 다 무역을 하는 나라입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그걸 제3세계라고 불렀고요. 제2세계는 소련이 이끄는 공산진영입니다. 제1세계는 미국이 이끄는 가트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 가트 체제 때 이제 그 개방적 리버럴이죠. 그러면 어느 나라 가거나 서방의 그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 원칙 이거를 어느 정도 관철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현대 문명이 발전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이 글로벌리즘이라는 게 좋은 단어였다고요. 그때는 글로벌리즘이라는 단어는 안 쓰였지만 세계 시스템이 그러니까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한 동질화가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1990년에 냉전 종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냉전 종식 이전에는 미국 및 서방국가 반공 원칙에 순응을 한 거예요, 이게. 미국 및 서방의 주권국가가 이끄는 반공전선, 거기에 봉사를 하는 그런 관점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얘가 언제 고삐가 확 풀려서 이상하게 정신병 걸리냐. 1989년 동구가 붕괴하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다음부터 망상을 하는 집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상 집단. 이게 돈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MNC입니다. 다국적 기업들. 돈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어떤 한 집단이 글로벌 과도 지배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글로벌
그러니까 이 글로벌 차원의 다이아몬드 숟가락들이 아주 최상류층 범털들이 주권국가 뭐가 중요하겠어. 주권국가 좀 약화시키고 미국도 좀 약화시키고 우리가 우리 그 잘 나가는 글로벌 엘리트들이 지배하는 과도적 질서가 중요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들이 유럽의 자존심을 자극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럽의 단일 경제권 EC로 시작을 하지만 유럽의 자존심을 자극을 하죠. 야, 봐봐, 우리 유럽, 현대 문명을 이끌었던 유럽인데 우리가 저 미국에 질 수 없잖아. 또 저기 일본에 질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 국가 간의 주권을 공유하자. Sharing of sovereignty.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보자. 그래서 국경과 이민 관리를 다 털어버리고. 이 흐름이 90년대에 유럽을 지배해버려요. 이게 이제 글로벌리즘이 유럽을 정복해버린 거죠. 즉 미국과 서방의 주권 국가를 약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럼 미국에 대해서는 다음 한 서너 가지 전략으로 미국을 약화시킨 겁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는 일단 정신을 약화시켜야 되니까 악마의 내러티브죠. 트럼프 오늘 보면 전부 내셔널 아이덴티티, 우리 국민의 정신적 정체성, 우리 국민의 미국의 운명에 대한 자각, 뭐 이런 얘기인데 그것과 완전히 반대극이 뭐겠어요? 미국은 처음부터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와 식민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다. 이런 그 원죄의식이죠. 죄책감. 그 다음에 피스분노, 무한해체. 이 악마의 내러티브로 일단 미국 정신을 빠가내는 거예요. 또 서유럽 정신을 빠가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중정책이죠. 중국을 시장경제로 끌어들이면 자동적으로 민주화된다. 제가 한번 언급했지만 이게 밀턴 프리드만 그 양반이 썼을 거예요. 그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그 양반 책 제목이 이걸 정확히 나타내요. 책 제목이 뭐냐?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예요. 시장으로 끌어들이면 민주화 된다예요. 자동으로. 그 책에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게. 중국에 대해서는 이게 안 먹혀든 거예요. 근데 세 번째가 뭐냐? 워싱턴의 타락이죠. 이 국가 아젠다라든지 국가의 방향이 은폐되거나 실종돼 버려요.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트럼프 나오기 전에 미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된다. 미국이 이것을 정치인들이 저렇게 절절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나?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그러냐? 레이간 다음부터 그래. 아버지 부시 때부터. 즉 1990년경부터 이런 거예요. 증상이.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게. 워싱턴의 타락이라고 좀 부르는데 이거를. 미국을 그래서 야 이게 그냥 일어난 일 아니야? 아니 뭐 경제계도 뭐 이제 뭐 소련 동구 무너졌으니까 좀 헛생각 좀 할 수 있는 거고 또 소련 동구 무너졌으니까 반공 뭐 이런 그 경계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워싱턴도 타락할 수 있는 거고 다 그냥 일어난 거 아니야? 저는 그냥 일어났다고 안 보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워싱턴의 관료 조직 타락한 거, 그거는 뭐 자기들끼리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잖아. 그냥 우리 회사 하면서 부서 이기주의 따지고 부서 권한 넓히려 그러고. 요번에 보셨지만 그냥 부서 이기주의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검찰 조직 전체, 그러니까 검찰청, 미국 말로 하면 법무부, DOJ와 FBI가 어떻게 저렇게 완전히 샷다마우스 하고서 가만히 있냐고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건 스왑프의 그냥 조직 이기주의가 아니다. 그 다음에 다국적 기업의 경제적 이해관계만으로 이런 식으로까지는 타락 안 한다. 여기에 뭔가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다 근본적인 거, 보다 핵심적인 거. 저는 그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지식인의 중심이든 사회의 그냥 일반 상류층 중심이든 그 외교관 중심이든 사상가 중심이든 혹은 다국적 기업 중심이든 간에 미국 중심 서방 국가의 주권 체제를 약화시키겠다.
그렇게 해서 글로벌 엘리트들이 과도 지배하는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의도를 가진 흐름과 집단이 존재한 거예요. 이들이 냉전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 활개를 치고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부 촉수를 뻗은 거예요. 경제면 경제, 금융이면 금융, 언론이면 언론, 대학이면 대학, 정계면 정계. 순식간에. 그리고 미국의 엘리트들이 특히 이런 종류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경계심이 없었던 거예요. 쫙 침투해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자들이 활개를 치고 나왔던 1990년대부터 뭐 2000년대 초까지는 일단 중국은 별게 아닌 거예요. 이 자들 관점에서는. 중국은 그냥 돈 집어넣어서 제조업 기지 만들어가지고 그냥 싼 물건 들여와가지고 잘 팔아먹으면 되는 나라. 그러니까 노예 생산 기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자들은. 그러니까 중국과 결합하기 이전에 이미 글로벌리즘의 악마화를 위한 기본 DNA가 갖춰지는 거라고. 일단 이 자들의 씨앗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다국적 기업들이 돈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계를 주물럭거릴 수 있어. 혹은 CIA나 FBI나 DOJ가 권력에 취해서 우리 조직이 이제 국가를 다 쥐고 흔들 수 있어.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보다 근본적인 아주 의도적인 게 깔려 있다고요. 그 의도적인 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의 주권 체제를 약화시키고 글로벌 엘리트들의 과도 지배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집단이 깔려 있었다. 처음부터. 그러기 위해서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들은 악마의 내러티브를 1990년대부터 마구 퍼뜨렸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들은 중국 공산당 체제를 키워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여기서 음모론에 좀 가깝습니다. 이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싱크로나이즈 타락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싱크로나이즈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자들이 없다면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든 측면에 걸쳐서 지금 제가 대충만 봐도 한 6가지 측면에 걸쳐서 타락이 일어나거든요. 미국을 보면. 일단 저것 때는요. 냉전 때는 다국적 기업들이 상당히 건강한 반공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통, 제조, 투자금융 뭐 이런 쪽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보수예요. 냉전 때는. 근데 지금 보세요. 미국이나 자기가 속한 나라, 조국을 착취 대상으로 삼는 빅머니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나 이제 더 이상 미국에 국한된 그러한 조지가 아니야. 우리는 지구 전체를 보고 있어. 글로벌 과두지배 망상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빅머니가. 그 다음에 냉전 때는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간에 반공자유주의적 성향이 있고 그것이 정계와 관료계의 기본 테마죠. 그걸 벗어난 걸 할 수가 없죠. 또 냉전 끝나고 나니까 이 자들이 글로벌리즘에 봉사하거나 그에 의해서 주눅이 들어있는 집행자가 된 거예요. 집행자 부대가. 머리 들고서 제대로 들이받는 사람이 없다고요. 이번에 보세요. 공화당 상원 의원 거의 50몇 명인데 50명 가까이 되는데 거의 50명이죠. 당선자 하면. 그중에서 트럼프 편 들고 나온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린지 그레엄, 미치 매코넬 다 배반 때리고. 투탑인데. 그 다음에 이제 반공 중도 리버럴 빅 미디어. 이게 뭐냐면 냉전 때는 뭐 뉴욕타임스, 저도 뉴욕타임스 그냥 잘 읽었죠. 워싱턴 포스트 잘 읽었죠. 그거
글쎄요, 1980년대, 90년대 초까지, 8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극악하지 않았어요. 그냥 반공 중도 리버럴 빅미디어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극좌 악마 나라티브 세뇌 본부가 돼버렸죠, 지금은. 지금 그 극좌성은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 대학 교수나 담론가들이 그전엔 반공을 기본으로 깔았었죠, 냉전 때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부터 악마 나라티브 이런 집단이 되죠. 무한 해체를 찬양을 하고, PC 분노를 찬양을 하고. 아이빌리그인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유펜 대학의 그 교수라는 자가 요번에 이거 나왔을 때 백신 처음 나오니까 처음 나오면은 그 노령층에 맞추면 안 된다. 그 노령층에는 백인이 많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된다. 그러니까 나이 불문하고 의료계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먼저 맞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사람 껍질 뒤집어 쓰고 할 수 있는 소리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지독한 소리 하는 자들 보면 보스턴 유니버시티는 뭐 아이빌리그는 안 들어가지만 상당히 좋은 대학이거든요. 그런 데 있는 뭐 사회학과 교수, 유펜의 무슨 교수, 뭐 이런 자들이 이 악마 내러티브의 이론가들이 된 거예요. 그 아카데미아도 맛이 같다는 얘기죠. 대학도. 그 다음에 이제 빅텍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빅텍은 원래 이제 인터넷 하는 사람들이 약간 무정부주의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 칼라로 보면 중도였었다고요. 그냥 자유지상주의라고요. 자유방임주의고. 그게 언제 그랬냐?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그랬죠. 그러다가 2010년 지나서면서 이게 어느 순간에 우리가 자유시민을 검열하는 검열 주체야 라고 선언하고 나와서 지금 뭐 하는 짓이 그렇잖아요. 민주당 주류 오바마 이전까지만 해도 저런 정도로까지는 안 망가졌어요. 그러다가 오바마 거치면서부터 지금은 극좌 세력의 제도권 정치 실행부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동기화된, 싱크로나이즈된 타락이 가능하냐 이거예요.